자, 오늘은 이제 합성증표정, 흉맥증표정과 복막증표정 둘 다 해당되는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거를 알려드리는 저도 현재 흉맥증표정 환자이고 물리치료사인 박우진입니다. 그러면 강의 한번 천천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목차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적생육, 영양제, 채식, 어떻게 먹어야 하나, 뭘 먹지 말아야 하나, 이런 걸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선택이냐 필수이냐 이 사이인 두 가지의 선택권을 놓고 항암 중과 수술 후 이렇게 나눌 겁니다. 마지막은 암성 통증 관리입니다. 암성 통증은 뭐냐면 저희와 같은 암 환자들이 겪는 모든 통증을 다 암성 통증이라고 해요. 왜 저희는 명확한 진단명이 없냐고 하면 이 통증이 암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암 치료 후에 생기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겪는 통증은 뭉뚱거려서 암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을 관리하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적색육입니다. 적색육 안 좋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적색육 아예 안 드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조금 조금씩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적색육을 언제 먹어야 하나가 꽤 중요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었거든요. 근데 적색육이 진짜 안 좋은 건가라고 말을 물어본다면 안 좋을 수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염증을 유도하고요. 철분을 과잉되게 저희가 흡수할 수 있어요. 철분이 과잉이 되면 특정 암에 대해서 발생 위험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은 반응해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르몬 반응형 암은 저희 준피종이나 상관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염증 유도와 철분 과잉 이 두 개를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적색육은 2015년도에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적색육을 먹지 말아야 하냐면 첫 번째, 아까 고영남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CRP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됐을 때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12월 달에 12월 달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3월 달에 진료를 한번 더 받았었거든요. 제가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늘어나 있는 체중 그 스테로이드 사용이랑 그 재활을 핑계로 조금 먹는 거를 소홀히 해서 체중이 96kg까지 불어났었는데 이때 제가 체중을 감소한다고 운동을 조절 없이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제 CRP 수치가 2배 이상이 상승이 돼서 0.44를 기록했었고요. 간 수치도 20대에서 50까지 올라가서 이때는 저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적색육을 거의 안 먹었어요. 이 거의 안 먹는다는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검사 수치상에서 CRP 수치가 높은 상황에서는 저는 적색육을 드시지 말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온이 37도, 37.5도 이상일 때는 저 적색육을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미연 상태라고 보고요. 이때는 우리 몸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CRP 수치가 실질적으로 상승이 되지 않았더라도 체온이 37도 5도 이상이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다면 저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진, 발적,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피부가 좀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상황일 때도 저는 적색육을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알레르기 반응에는 필수적으로 염증 반응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과 관련이 있는 몸의 상황일 때는 저는 적색육을 최대한 배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하로 350에서 500g 미만으로 섭취하셔야 돼요. 과잉되면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과잉이라도 좀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체중 감소 상황에서는 챙겨 드셔야 합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체중 감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암, 방사선, 수술상의 이유로 본인 체중에서 5%에서 10% 이상이 한 달 안에 빠져버렸다. 요때는 적색육을 이 권고에 상관없이 드셔야 됩니다. 체중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저희는 항암도 지속 못하고요. 방사선 치료도 못 받고요. 수술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절대적으로 적 나가는 상태에서는 암과 싸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체중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접색육을 권고 사항 없이 최대한 챙겨 드셔서 체중을 다시 정상 체중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항상 말씀드려요. 이때는 신경 쓰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가 실제로 효과가 정말 있을까? 특히 항산화 영양제라고 불리는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C, 카로틴, 셀레늄 같은 거 시중에서도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양제가 실제로도 효과가 있냐? 그걸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의 안내나 권고 없이는 영양제 복용은 절대적으로 금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효과는 세포 손상을 막는 효과입니다.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항암제, 무슨 틴으로 끝나고 알림타 이런 항암제들은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손상을 통해서 종양을 억제하고 종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즉, 작용하는 효과가 완전 반대인 겁니다. 항산화제는 세포 손상을 막고 항암제는 세포 손상을 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이 두 약은 동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 있으실까요? 네, 비타민 C하고 B 네. 먹고 있는데. 비타민 C랑 B 먹고 계시면 혹시 얼마나 드시고 계실까요? 그냥 하루에 한 포? 하루에 한 포. 예. 병원에 혹시 내가 비타민 C 같은 거를 하루 한 포 정도 먹고 있고, 그 비타민 C 봉투에 보면 한 포 섭취당 흡수하는 영양소가 나와 있거든요. mhg으로. 요것도 한번 음,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거 확인 안 해봤는데. 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2000mg 이상 섭취하면 과잉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과잉이 되면 항암제와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와 방사선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항암 성분을 방해하는 영양제 성분이 꽤 많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 효과를 낮춥니다. 엽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암종, 이제 보통 부인과 암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서 종양 증식을 도움을 줘요.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은 항암과 방사선의 효과를 낮춥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산화는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세포 독성 항암제인 효과, 세포 손상 효과와 반대이기 때문에 저희의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그래도 내가 먹어야겠다 싶으시면 진료 때 요청하세요. 드시고 계신 영양제를 들고 가서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이 영양제를 하루에 몇 번 먹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먹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봐서 교수님이 뭐 이런 약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라고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사실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 약 효과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제 효과 자체가. 많이 예. 먹어도 과잉이 안 된다고 하는 거면 약효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병원의 권고 사항에 따르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첫 번째, 어지간하면 먹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 걱정돼서 먹겠다 싶으면 진료 볼 때 요청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영양제의 효과성을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효과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사람이 쓰고 있는 항암제가 모두 다른데 그 항암제 요소를 반영한 영양제가 없다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 그 육류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그냥 뭐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먹는 방법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번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적색육을 드실 때 적색육만 드시지 마시고요. 식이섬유와 섬유질을 같이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라 문화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저희 고기 먹을 때 뭐랑 같이 먹나요? 상추랑 많이 먹죠. 맞습니다. 상추도 있고요. 저희 김치도 있고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 느끼하지 말라고 명이 같은 것도 먹죠. 저희 나라 식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채식이 기반이기 때문에 적색육을 드실 때 방금 말씀하셨던 쌈, 명이나물, 그리고 밥 같은 거랑 같이 드시면
적색육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영양소가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적색육도 식이섬유랑 같이 먹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거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세 번째는 채식입니다. 암 환자들한테 어떤 식단을 보통 주변에서 권유하냐면 야채 많이 먹어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채식이 정말로 암 환자들에게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채식은 암 환자들에게 절대 지양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채식은 비효율적인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왜 비효율적이냐? 첫 번째, 저희가 항암과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즉, 암 환자라고 규명이 되면 섭취해야 되는 기준점이 명확해요. 단백질은 1.2에서 2.0g, 그리고 이게 우리 몸 1kg당 1.2에서 2.2g 정도를 먹어야 되고요. 하루에 이 정도를 먹어야 돼요.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섭취하게 되면 최소 4배 이상은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채식은 일반식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칼로리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채식으로 2700칼로리를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항암, 방사선 수술 후의 환자들에게는 채식을 비효율적인 식단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좀 지양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채식 기반으로 고등어를 먹는다던가 고기를 먹는다던가 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굳이 완전한 채식을 지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암과 방사선 수술 후에 저희가 먹는 식단에서 채식의 비중이 높으면 변비 가능성이 증가해요. 왜냐면 저는 완전한 채식은 지양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은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하세요. 첫 번째, 우리나라 식단은 기본적으로 채식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못하는 거를 신경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항암 방사선 수술. 요때 채식 비중이 높으면 변비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채식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암 환자에게 필수지만 이럴 때는 금지하셔야 됩니다. 헤모글로빈이 8 이하일 때, 백혈구가 3000 이하일 때, 호중구가 500 이하일 때, 혈소판이 5만 이하일 때는 절대 개인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수치가 숫자로 나타내서 지금 좀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수치들이에요. 헤모글로빈이 8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이 손상을 받고요. 심장이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8 이하는 아마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할 겁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수술을 받고 헤모글로빈이 7.7까지 떨어졌었는데 저는 이때 제가 뭐 어떻게 느꼈었냐면 나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식은땀이 났고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앉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이때 수혈 받기 전에 저 담당하는 간호쌤이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이거예요. 쌤, 저 수술 잘못됐어요? 저 지금 죽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헤모글로빈 8은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혼자서 움직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백혈구, 호중구 요 두 개가 이 수치의 근접판이 5만 이하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피가 멎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행동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때 저희 몸에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하면 피가 멈추지 않아서 결국 이 위의 상황들이 같이 겹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수치 드릴 때는 절대적으로 개인 관리를 금지하고 요양병원 및 기존의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거의 항상 피 검사를 하잖아요. 피 검사 수치는 본인이 항상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저희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뭘 조심해야 되고 내가 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 상태고 하면 안 되는 상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피 검사 수치는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피 검사 수치를 본인이 직접 보지 못하겠다 싶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피 검사 수치 해석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 수치는 매번 확인하세요. 피검사 수치를 기반으로 재활 루틴이나
방향성을 짤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검사 수치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 어플이 있으면 병원 어플을 깔게 되면 거기서 피검사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떤 운동 얼마나 해야 되냐라고 이거는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왜냐면 유산소 운동 자체는 항암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줄여줘요. 여기서 말하는 항암 부작용은 뭐냐면 이제 항암 진행을 하시면 한 번쯤은 느껴봤을 몸살, 그리고 손발 저림, 마지막으로 무기력증, 이런 이 대표적인 항암 부작용 세 가지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줘요. 저도 작년 5월, 6월 달에 항암을 3주 간격으로 총 2번 진행했었는데 항암 처음 진행할 때 죽겠더라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제가 이때 항암 부작용이 조금 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산책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약한 산책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 몰랐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강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어떤 강도가 제일 좋냐면 최대 시수의 50에서 70% 정도를 본인 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최대 시수는 어떻게 구하냐?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에서 220에서 제 나이 30을 빼면 제 최대 심박수는 190입니다. 자, 190에서 50에서 70 하면 저는 80에서 120까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고요. 이 유산소를 존 2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강도에 맞춰서 유산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심박수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심박수 측정을 개인이 할 수 있긴 한데요. 요게 좀 어렵고 불편해요. 제 몸에 스트레스를 안 주고 항암 효과를 도와줄 수 있는 항암 보조 운동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산소 운동의 강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운동도 왜 해야 되냐면 운동 자체가 항암 부작용을 낮춰줍니다. 실제 항암 부작용을 감소시켜 주고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항암제 효과가 더 잘 퍼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저는 제일 먼저 운동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화학 항암, 저희가 하는 제일 기본적인 항암, 이제 시스플라틴 이런 거 쓰는 항암은 항암 후 1에서 2주 후부터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보통 항암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면 이제 면역 수치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2주 후부터는 고혈 기능이 피가 만들어지는 기능이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면역 수치 같은 게 올라와요. 저는 그래서 보통 1에서 2주 후부터 산책이든 무산소든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암성 통증 관리입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 환자에게 생겨나는 모든 통증은 암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왜 암성 통증이라고 하냐면 이게 암 때문에 생기는 통증인지 아니면 그냥 생기는 통증인지 항암 이후에 생기는 통증인지 수술 이후에 생기는 통증인지 모르기 때문에 암성 통증으로 뭉뚱그려서 말을 하고요. 정확한 진단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성 통증은 완치 후에도 이 통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암성 통증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